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벅찬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11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능 때는 춥지 않았는데 따뜻한 수능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이 또 아주 싸늘해지다 보니까 체감하는 느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졌지?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웜의 소통 빠르게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어렵지만 모두 화이팅입니다. 최슬림 모닝브리프를 밤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주신 말씀들이 시장 마치고 자동으로 확인이 되어 맞든 아니든 복습이 잘 되어 재밌습니다 하셨고요. 제가 책상에 있는 옛날 좀 지나간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 버리면서 다시 제목을 보고 뭐 목표가라든지 이런 걸 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이미 답이 이제 나온 뒤에 그 3개월, 6개월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 리포트 첨면을 이렇게 보면서 버리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하나의 단점은 오늘 책상 정리 좀 하고 가야지 하고 한 3시간 지나잖아요. 책상이 똑같습니다. 이래서 일을 참 못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면서 이래 보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습니다. 댓글 읽으며 말씀해 주신 부문에 해안을 얻고 갑니다. 바람이 차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쁜 하루를 보낸 다음에 듣는 웜의 신방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 들어왔네요 하셨고요. 저도 너무 걱정돼요. 취업을 할 줄 알았는데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니 지원도 안 하는 듯해요. 자제분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죠? 아니면 본인인가요? 오슴 9668이시니까 96년생 6월 8일 생이신가?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영상으로도 봤는데 기사로 읽어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낙관론자의 전무님의 해안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말씀하셔가지고 영상도 올라온다 해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강조한 거는 우리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막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죠? 굉장히 강세론자도 보면 작년 8월 달 그리고 올해 4월 달 이 뭐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럴 때는 주식 좀 줄이고 현금화 시키세요. 아주 강세론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강세론자분들마저도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디까지 이어질 줄 모르고 이번 트럼프의 관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근데 45% 관세라는 그걸 트럼프가 할 리가 없죠.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나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거야 라고 너 무슨 근거로 라고 했을 때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주의자인 겁니다.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그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은 비싼 영역인데 이 비싼 영역에서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주식들이 있고요.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 있고 최근에 그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 중에
이렇게 52주 신고가 내놓고 이 핸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핸들 만들면서 이래 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주식 중에 보면 기회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6개월 정도 시장은 기회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광고하시는 우울 전문의 너무 귀여우시다. 벌써 구매했어요. 이 영상 이제 머그컵 영상은 오늘까지만 네, 나가고 내일부터는 이제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거의 내일 정도면 이제 다 나간 것 같아가지고요. 수익금에다가 이래저래 제도나고 저희 회사에서도 좀 일부 더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도 조정인지 아님 내리막의 시작인지 지금은 늦은 가을이기도 하지만 시작되는 초겨울이기도 하죠. 유비무환의 정신이 필요할 듯 싶어요. 매수는 과학,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최근 AI 버블 논란으로 장이 오락가락해서 제 마음도 싱숭생숭합니다. 만약 하락장이 올 거라 예상한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결국 주식은 길게 보면 우상향이고 정확한 저점을 잡을 수는 없으니 섣불리 매도했다가 오히려 안 파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무자비하게 하락할 때 타이밍을 못 잡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전에 산 것들이 결국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팔기 어려우면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까요? 주식은 정말 어렵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주식에서 돈을 버는 두 부류, 돈을 잃는 두 부류가 있다 했잖아요. 네, 돈을 못 버는. 자, 돈을 버는 부류 중에 주식을 사니까 버는 거잖아요. 주식은 사는 거니까 버는 건데 주식을 계속 사기만 해도 법니다. 네, 좋은 주식은 네, 올라가든 떨어지든 계속 사기만 하면 법니다. 그런데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부류는 이건 너무 비싼데 워런 버핏도 애플 주식 위에서 팔았다가 또 22년도에 많이 떨어지니까 5분기, 6분기 만에 주식을 샀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너무 비싼데 하면 안 사고 너무 싸졌는데 하면 사고 네, 그걸 할 줄 아시면 1등이에요. 제가 보니까 1등 그 다음에 2등은 그냥 주식을 주구장창 사시는 분. 네. 근데 이 주구장창 사는 것도 어려운 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까처럼 뭐 작년 8월 그 다음에 올해 4월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줄이세요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런 얘기 안 줄이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용기. 네. 그러면 괜찮아요. 또 하나는 왜 또 어렵냐면 그런데 마이너스 80을 겪잖아요. 테슬라든 넷플릭스든 페이스북이든 마이너스 80 갔다가 올라오면 보세요. 자, 10,000원이 2,000원이 됐다가 2,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면 5배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본전 됐을 때 이제 본전 됐네. 여기서 좀 줄여야 되겠다 하면서 또 줄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팔고 계속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살아야 그랬잖아요. 떨어져도 계속 사야 돼요. 근데 떨어졌을 때 못 삽니다. 무서워서 못 사요. 결국 비쌀 때 사놓고 나 계속 사야지 해놓고도 정작 마이너스 40%, 50%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이게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월급 받아서 매달 나는 200만 원씩 사야지 했던 그 마음도 무서워서 못 사요. 그래서 계속 사는 것도 힘든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법니다.
근데 이제 주식으로 돈을 못 버시는 또 두 부류. 하나는 막 남들이 다 좋다 했을 때 따라 샀다가 에휴, 국장 탈춘 지등순위 작년 밑에서 바닥에서 팔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든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도. 밑에서는 뭐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밑에서 오히려 줄여요. 보면. 위에서 사고 밑에서 줄이고 위에 올라가면 다시 사고 밑에서 줄이고. 이거 엇박자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잃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꼴찌인데 그 바로 위에 돈을 못 버는 분은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맨날 맨날 거품 아닌가.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싸졌잖아요. 거품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영역인데도 이번에 대공황처럼 될 수 있어. 주식 끝났어. 뭐 여기서 더 악화될 거야.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22년도에도 마찬가지吧. 진짜 큰 거 아직 한 번 더 남았어. 네, 그 큰 거 한 번 더 남았다고 하는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저번 코로나 때도 바닥에서 한 번 더 빠지는 거 바라다가 못 사고 곧부서 샀다가 올라가면서 다 터지고 똑같은 실수를 22년도에도 반복하더라고요. 또 똑같이 밑에서 한 번 더 빠지는 거 기대하면서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투자자라면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정규 분포에다가 막 얘기해 줬잖아요. 그 낮은 확률, 마지막 시그마 3에 대한 걸 맞추려고. 시그마 3을 맞추면 짜릿하죠. 시그마 1, 2가 95%인가요? 오차율 5%. 시그마 3 되면 한 1%대잖아요. 그 낮은 확률을 맞췄으니까 짜릿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좀 비관적으로 보면서 아예 안 하면 그나마 터지는 건 없는데 빠져도 거기서 더 빠진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클 베리 얘기도 나왔지만 아니 그 미국 주식 하면서 왜 숏배팅을 하냐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롱배팅으로 전략을 바꾸면 너무 돈 벌기 쉬운 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굳이 떨어지는 거 배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영리한 투자 방법은 현명한 투자 방법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팔기 어려우면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네, 들고 가세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고 빠지면 계속 나는 이 주식을 모아간다. 네, 그 원칙만 지켜서도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2등은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비싸다. 비싼 영역에서 나중에 떨어질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 안 팔았을까? 막 자책하게 되고 그 기분이 1억이 3억 됐는데 그 3억이 다시 1억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3억이 2억만 되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거 견딜 자신이 있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걸 할 줄 알아야 돈을 법니다. 그죠? 감기 바이러스조차 쫓아버릴 만큼의 강인한 정신력이 그 비결이었네요 하셨는데 좀 약간 무대뽀 정신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좀 무대뽀 정신이에요. 컵 대단히 견고하네요. 퀄리티 최고네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2년 하반기에 NFT, P2E, 메타버스 열풍은 짧기는 했지만 버블은 버블이었던 것 같아요. 21년 하반기죠. 그죠? 정확하게는 21년 하반기.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SMR이 엘리엇 파동의 1파 상승을 마치고 이제 2파 조정에 들어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SMR을 포함해서 요즘 조정을 맞는 여러 AI 관련주들의 대표님의 차트 정석에 나오는 기술적 지표들을 적용해 보는 중입니다. 엘리엇 파동을 적용할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해서 주관적이 되는 것 같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공식처럼 딱 들어맞는 게 아니기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보조 지표로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엘리엇 파동은 큰 파동, 작은 파동, 더 작은 파동에 겹쳐 읽어내기가 헷갈립니다. 대표님은 엘리엇 파동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느 정도로 신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엘리엇 파동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술적 지표가 하나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엘리엇 파동은 많이 변형이 됐다잖아요. 크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그 1파와 3파와 5파 사이에서도 또 작은 1, 2, 3, 4, 5가 있다고. 그런 모습하고 최근에는 이제 좀 변형이 돼서 계단식으로 1파, 2파 조정 없이 3파. 이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변형되어 있는데 제가 3파를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적 지표는 지나고 보면 끼워 맞추기가 쉬운데 다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하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게 3파다. 아니면 이게 2파 조정이다. 아니면 떨어질 때는 A, B, C로 급하게 떨어진다 했잖아요. 떨어질 때는 지금 이게 B파 반등이 이 오른쪽 어깨에서 탈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차트만 보고는 이게 A, B, C에서 A파인지 아니면 1, 2, 3, 4, 5에서 4파 조정인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하고 시장의 변화라든지 그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4파 조정이 아니라 A파 하락의 시작이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주식을 잔뜩 들고 있으면 애써 이게 4파 조정이다. 아니야. A파 조정이 아니라 4파 조정이야. 이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엘리엇 파동의 그 기본적인 요 1, 2, 3, 4, 5 A, B, C 그게 또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 그걸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지금이 돈을 제일 벌기 쉬운 3파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 어려운 지금 내가 5파에서 놀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1파의 고점을 돌파하는 3파에서는 굉장히 불리시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짧은 매매하면 안 되고. 그리고 3파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5파가 어디까지 가는지 다 보고 나서 떨어지는 A파를 보고 나서 B파 반등에 여기서 난 팔고 나와야지. 이런 전략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 개념 없이 들어가서 내가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1, 2년을 보면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 엘리엇 파동에 대한 개념 없이 내 주식을 투자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그리고 이게 3파인지 아니면 5파인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주봉이나 월봉에 RSI랑 MACD 띄워놓고 그러면서 이제 5파 끝났구나. A파 조정이 시작됐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잠시 주식 내려놓고 국내 여행 다녀왔습니다. 단풍객들 연령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러게요. 교회 가서도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참 20대 보기는 너무 힘들고요. 30대 신도 성도들만 들어와도 되게 반가워요. 거의 다 보면 5, 60대 분들이 많으시죠. 70대 분들까지. 요즘 뭐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노령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도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내가 챗봇을 써보니 안 쓸 이유가 없고 엔터프라이즈 AI나 피지컬 AI 모두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주식 상관없이 이 기술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오래 살아야겠어요. 맞습니다. 자, 항상 또 조심해야 될 게 1파 상승 있고 2파 조정 겪고 본격적인 3파 상승이 시작됐을 때 1파에서 주도했던 주도주가 꼭 3파의 주인공이 되리란 법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2파 조정에 있을 때 주식을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3파 상승의 주역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만 하더라도 2009년, 10년, 11년도 이때도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어요. 차정장세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때 메디포스트라는 바이오가 엄청 올랐고 2차 전지에서는 LNF가 많이 올랐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강자. 그때 당시에는 에코프로는 전동공구 같은 데 쓰이는 장난감이라든지 순간 출력이 강한 그런 양극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 혁명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는 LNF가 맞다 해서 LNF가 엄청 올랐어요. 반면에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그 랠리에서는 에코프로가 또 대장이 됐죠.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저는 솔직히 절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는 줄여놓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 주식이 반드시 그 다음에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부하신다길래 남편 거랑 2개 주문했네요. 소박하게. 남방꿀 누군지 아시네요. 먹을 거 깨끗이 닦아서 직장에서 차 마실 때 잘 쓰겠습니다. 채슬리에 스며들다 좋네요. 채며들다. 채슬리 AI를 보니 외국인 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가두리를 꽤 넓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파도를 넘실넘실 타보아야 하나요? 전 10월 말부터 더티머니 활동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일단은 바이오를 조금 담았었는데 다행히 수익이 나서 만족합니다. 일요일에는 제 마음의 안식처 현백에 갔다가 페이크 대상형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요? 야, 이 페이크님은 프랑스에서 무슨 인터뷰한 쇼츠를 봤는데 뭐 한국말로 막 설명을 하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눈 땡그랗게 뜨고 막 이러고 듣고 있다가 한국말로 뭐라 하고 메르시 했더니 뭐 거기서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 앞에 지금 한국말 한 거 통역도 안 해, 아직까지 통역도 안 했는데 뭐라 하고 메르시 하니까 와 정말 그 게임 세계에서는 뭐 메시 같은 존재잖아요. 야
그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페이크. 자, 우리는 페이크 보유국이다.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게임도 잘하는지. 전문님 말 들으면 시장의 고점 같은데 워런 버핏은 구글을 매수했고 헷갈리네요. 종목별로는 이게 금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yield gap이라고 했잖아요. yield gap. 그래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채권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근데 10년물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는 요즘은 이 금리가 변동이 있으면서 최근에 이게 완전한 안전자산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좀 최근에 부각되긴 했지만 우리가 10년물 국채에 투자했을 때라 그리고 주식 아니면 상가, 아파트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S&P 500이 PER 23배, 네, 23배 해가지고 뭐 한 4.5 나온다고 치면 그렇게 매력적은 아니죠. 네, 그러려면 채권 대비 매력적이려면 채권 금리가 한 3.5 밑으로 가야 되는데 4가 깨지는 듯 했다가 또 최근에 4.1까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팍팍한 밸류에이션의 주가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주가가 빠져서 PER이 착해지든지 PER이 20배가 되면 1 나누기 20 하면 5% 되잖아요. 그럼 5%랑 채권 4%라. 네, 그러면 좀 여유가 좀 생기죠. 네,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서게임이 코인주 악몽 4개월 만에 주가 반토막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번 주식시장의 조정을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 항상 주식시장보다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의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전도사 마이클 셀러를 추종하며 관련 종목을 대거 사들였던 서학개미들 역시 막대한 손실에 덫에 걸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9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17일입니다. 지난해 말 종가 수준으로 회귀를 했는데, 그래요? 지난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 6천 달러와 비교해 불과 한 달여 만에 25% 이상 폭락을 했고요. 10월 6일 날 사상 최고치 12만 6천. 원화로 따지면 1억 8,900만 원. 지금 환율로는 그렇고 그때 당시에 환율로 계산하면 한 1억 8천만 원,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대비해서 25% 이상 폭락을 했고요. 이날 국내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 4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10월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 자체에 투자한 투자자는 물론 디지털 자산 비축, DAT 기업에 투자한 이 서학개미들 역시 주가 하락에 날로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DAT 기업은 보유한 자산으로 특정 코인을 사들이는 것을 성장 전략으로 삼고요. 대표적인 곳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MSTR 티커명. 그리고 월가 대표 낙관론자인 텀리의 펀드 스트리트 공동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올해 7월 비트코인 랠리와 함께 신고가 455달러를 기록을 했고, 스트래티지 주가는 지난 14일
뉴욕 증시에서 $200 아래로 떨어진 199달러로 추락을 했고요. 455에서 199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4개월여 만에 고점 대비 56%나 증발했습니다.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였던 작년 11월 14일 종가와 비교해도 주가가 39%나 내렸고요. 비트코인 상승기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지만 하락기에는 그 위험이 고스란히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세계 1위 이더리움 보유 상장사로 떠오른 비트마인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마인은 뚜렷한 실적이나 호재 없이 올해 여름철 폭등세를 탔고요. 지난 7월 1일 톱니 공동 창업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는 호재를 타고 7월 3일 신고가 $135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4일 $34까지 하락했군요. 이 기간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스트래티지 주가는 작년 10월 1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00 선 위에 머물렀고 이 기간 서학개미가 매수한 스트래티지 주식 규모는 36억 9,800만 달러, 약 5조 4천억 원에 달하고요. 13일 기준 보유 금액은 1조 2,600억 원으로 서학개미 순매수 종목 중 1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주가는 올해 8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줄곧 $36보다 높았고요. 이 기간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규모가 17억 6천만 달러, 약 2조 5,600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 보유 규모는 8억 6,700만 달러로 미국 주식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스트래티지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ETF 상품인 MSTU 등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투자 전략이 달랐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아닌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시세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모든 것을 건 올인 베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서치 기관이 10X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들 DAT 기업에 투자한 개인의 손실액이 전 세계적으로 총 170억 달러, 약 22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을 했고요. 한편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주가는 한동안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들 기업이 가상자산을 비축하는 과정에서 현금이나 유동성이 풍부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닌 알트코인 등을 활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서입니다. 임의로 높은 가격을 책정한 알트코인 등을 기반으로 DAT 기업들이 몸값 부풀리기를 했다는 얘기이고요.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인 아르테미스 터미널에 따르면 DAT 기업들의 총 순자산 가치는 지난 10월 초 약 1,250억 달러, 약 162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 거래되는지 이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MNAV 배수는 일부 DAT 기업의 경우 40배를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보유자산 가치보다 40배 비싸게 거래된 것인데 하지만 10월 이후 시장이 냉각되자 이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현재 1, 2배 수준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물 기업 방식이 사실상 내부자들이 자산을 공급하고 스스로 가치를 매긴 뒤 성공적인 자금 조달이라는 외관만 꾸미는 자전거래와 다름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일례로 최근 DAT 기업으로 변신한 타리뮤는 캔턴 코인 매입을 위해 5억 4,500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이 중 80%가 비상장 상태였던 캔턴 코인 현물이었고요. 회사는 가치를 개당 20센트로 책정했지만 이달 10일 상장 후 가격은 11센트까지 추락했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거 보시면 지금 9천만 원이다, 그죠? 9만.
예, 9만 불이고 연초 이후 3%까지 떨어졌네요. 1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작년 12월 말이 92,000 불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났네요. 작년 연말 대비해서. 5년으로 한번 볼까요? 5년으로 이번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워매신문이나 모닝브리프 등에서 이 코인 시장 내년에 많이 좀 힘들 거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동안에 이 반감기가 작년 4월이었잖아요. 근데 반감기 있기 전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반감기 12개월 있고 난 12개월에서 한 18개월까지 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빠지는 그 패턴으로 보면 10월이 고점이잖아요. 근데 왜 저는 퀀트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식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주식은 보면 어떤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하고는 다르게 강하게 가는 그런 주식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코인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롯데 2018년도가 중간선거에 있었을 때 박살납니다. 이때도 이렇게 거의 75% 박살났고 22년에도 박살났고 그 다음이 이제 2026년이잖아요. 저는 왜 그런 퀀트를 무시하는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최근에 또 그 고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했잖아요. 네, 저희 친척 중에서도 보면 재테크를 되게 잘 못하시는 분이 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3개월 전에 제가 딱 듣는 순간, 야, 이 정말 고점이구나. 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투자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여튼 코인 시세 비트코인이 이렇고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제가 알트 코인들 다 박살날 거다는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도치코인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도치코인. 노란색이 도치코인이거든요. 네, 최근에 1년 동안 보세요. 지금 1년 동안에 비트코인 올랐던 거 다 토해냈지만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58%? 1년 동안에.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라 했잖아요. 부동산도 지금 부동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하고 지금 미분양이 남한테 오는 지역하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수요와 공급. 우리가 그거는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 네, 여기 S, 이쪽에 D 해가지고 그죠? Demand and Supply.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서 저는 알트코인 다 박살이다. 나중에는 이 3대 장,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좀 저는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네요. 이더리움. 톰리, 저는 그분이 한 얼마 전에 3%에 출연하셨나? 한 2달 전이었던가? 보는데 되게 힘이 없는 거예요. 영상을 이래 보면서, 저분 왜 저렇게 힘이 없지? 그런데, 톰리가 그동안에 시장 전망을 할 때 제가 보면 저분도 제 방송을 보시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서로 의견이 비슷했었어요. 의견이 비슷했는데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톰리답지 않다. 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면 3년 5년 지나고 보면 또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참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 뒤에 투자의 본질 제가 써놨잖아요. 투자의 본질에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위험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겪을 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마무시한 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나중에 제 의견이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중에 조롱받는 그런 일이 됐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코인 시장 가가지고 지금 또 터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거는 하지 않는다.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참, 그리고 저희가 12월부터 개편을 할 건데, 아침 모닝 브리프를요. 개편을 할 때, 코인 시장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한 5분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개편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비메모리부터 한국 넘자, 작정한 중국 전자바이오도 턱밑 추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의 한국 10대 업종 2030년 충격 보고서, 중국 반도체의 국가 역량 총동원 등등 되어 있는데, 자, 경제인협회가 수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기업들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위협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나타났고요. 한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0.7포인트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은 2030년이 되면 오히려 중국이 107.1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국내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빠른 추격을 넘어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데, 중국의 추격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2027년까지 14나노미터 이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의 39%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인데, 아직 첨단 기술은 한국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범용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을 첨단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경쟁력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우위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추격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정동 테크인사이트 수석 부사장은 1년에서 3년 안에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따라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가 자국산 메모리 반도체로 자금률을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전자나 하이닉스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10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액정 표시 장치, LCD 패널 등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전방 산업인 TV 판매에서도 한국 브랜드를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우 디스플레이 협회 부회장은 중국은 이미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2020년대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에 올라 있다면서, 하지만 OLED와 프리미엄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직 기술을 이끌고 있어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는 조선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매우 거세고, 중국 공업 신식화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완공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에서 15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 경쟁력은 인력, 금융, 설계, 생산기술, 기자재 등
전반적 생태계에서 나오는데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중국과 차별할 수 있는 독자적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력과 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는 이 석유화학, 석유 제품 분야에서도 중국 기세는 매서운데 특히 한때 중국이 대규모로 나프타 분해 시설, 이 NCC 등을 확장한 뒤 수요가 줄자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고 최근 국내 기업들이 진출한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마저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국내 석유화학 제품 업체들이 돌파구로 해외 투자를 선택했지만 여기서도 중국과의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적자를 내놓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일찌감치 장악한 상태인데 세계 1위인 CATL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자, 이거 R&D 얘기 나오니까 2년 전에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가 있는 기업이 CATL의 저 막대한 어마무시한 R&D 비용을 쓰는 기업을 뛰어넘어서 뭐를 개발했다. 4680을 개발해서 그런 설레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거래 정지되어 있는 그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주주는 주식을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블럭으로. 그때도 좀 지각이 있는 분이 그런 댓글도 막 남기고 했었죠. 아니 CATL이 쓰고 있는 R&D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 줄 아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그런 얘기들이 엄청 욕을 들어먹었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추월을 허용한 철강 분야 등에서도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중국 업체 등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자, 중국과 함께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제조업 재건 프로그램에 따른 미국과의 경쟁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한국의 업종별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미국과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25년 현재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앞선 분야는 철강, 선박, 2차전지 등 3개 업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7개 업종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2030년에는 미국이 철강 부문 경쟁력까지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업종은 선박과 2차전지 2개 분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리포트를 구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는 뭐라고 그랬죠? 그 산업 내의 경쟁 구도를 분석을 해서 어디가 경쟁 우위에 있고 어디가 열위에 있는지, 독점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산업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산업은 성장했는데 주가는 말도 안 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원화값 추락에 한국 수출 성장 착시. 자,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무역 장벽을 견고히 세우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표면적으로는 수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원화 가치 하락을 고려 일정 부분 착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줄어드는 것도 새로운 도전 과제이고요. 자,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5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선박 등이 호조를 보이며 10월에 최대 실적을 달성해서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인데 지난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6% 증가한
659억 달러를 기록했고 8월에도 1.3% 증가한 584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요국 통화 대비 하락한 원화값을 고려하면 수출이 빗바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출 금액이 늘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하락한 원화 가치로 인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8월 들어서 지난달까지 달러 대비 원화값은 1389원에서 1424원으로 2.4% 원화값이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올랐고요. 1년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1365원과 비교하면 4.5%로 하락폭이 더 커집니다. 주요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수출의 부정적인 신호인데 자, 중국, 미국, EU 등 한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수출은 지난달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수출은 AI 전환으로 인한 고부가 가치 반도체의 대만 수출과 2-3년 전 수주한 조선 산업의 인도량 증가가 떠받쳤다는 분석이고요. 해당 산업은 모두 사이클이 뚜렷한 업종이라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칫 한국 경제가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11월 시장 전망 자료를 만들면서 10월 수출 동향을 체크해 봤더니 그런 경향이 나타나긴 했었죠.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이 역상장하긴 했. 자, 이런 가운데 그나마 우리나라에 좀 호재가 하나 터졌죠. 중국 견제, 칼 뽑아든 다카이치, 금기시된 대만까지 건드려. 다카이시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일 관계가 지금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무력을 사용한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중국 측의 반발 수위가 높습니다. 자, 다카이치 총리 발언 배경에는 2010년 경제력에서 일본을 제친 뒤 이후 군사 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도 진행 중이라서 아시아 패권 국가 경쟁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선택지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는데 자, 이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중국이 인식하는 대만 문제는 외교에서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며 첫 번째 이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죠. 특히 대만 문제는 내정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외세 간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강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문제도 있는데 대만은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일본에다가 할양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복했다는 인식을 중국은 갖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양안 관계를 만든 주범인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입니다. 또 대만 통일은 중국 공산당 통치의 핵심 명분이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자주 강조해왔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통일이 불가피하고 군사적으로도 대만이 미국의 전진 배치 기지가 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인 지난 9일 쉐젠 주오카사 중국 총영사가 트위터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한 데 이어서 지난 13일에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내놓은 중국 정부는 17일부터는 관영 매체를 통한 여론전도 시작을 했고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격인
종성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겨냥해서 일본 우익 세력의 지극히 잘못되고 위험한 역사관, 질서관, 전략관을 충분히 드러낸다면서 군국주의를 위한 초원과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 공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최대한 정면 대결은 피하는 분위기인데 빌미를 제공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 내 여야뿐만 아니라 관과에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이날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중국에 급파했습니다. 니혼가이자이 신문은 가나이 국장이 류진숭 외교부 아주 사장, 아시아 국장을 만나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뒤이은 쉐젠 총영사 SNS 글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의 진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빠르게 수습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일 관계의 경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를 꺼내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데요. 우선 안보 정책 전반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적절한 위기를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구성과 동시에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을 지시했는데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구성된 안보 3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바 있고요. 문서 개정을 통해서 방위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1967년 사또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의 재검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반입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미국의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석이 되는데 최근 조사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69%에 달했고요. 내각 출범 후 첫 조사 때인 68%보다 오른 수치입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보면 39세 미만 젊은 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지지율이 유달리 높았고 이들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입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돈독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것도 배경으로 꼽히는데 중국 정부가 강하게 견제에 나선다고 해도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협력 관계가 공고해진다면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드 보복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 기사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중국 관광객 안 오면 오히려 좋아. 속으론 피눈물 흘리는 일본. 자, 일본을 찾는 중국의 관광객의 소비가 올해 2조 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관광객 소비 증가세의 경고등이 켜졌고요. 경고등이 아니라 그냥 아예 빨간불이죠. 이거는 2조 엔이면 한 19조 됩니다. 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약 15조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같은 기간 방일 관광객 전체 소비는 약 한 65조 정도 되는데 65조에 15조가 중국 관광객에 의해서 소비가 됐군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 그죠?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중국의 관광객의 소비는 약 2조 엔 수준으로 과거 연간 최대였던 2019년 1조 7,700억 엔을 웃도는 규모이고요. 니케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 관광객보다 1인당 소비와 평균 숙박 일수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을 했고 같은 기간 홍콩 관광객의 소비가 약 한 3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는 이 취지의 발언에서 지금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를 요구했고 홍콩 당국도 일본 여행 시 경계를 강화하라는 안내를 내놓았습니다. 신케 요시치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는 언제까지 조치가 계속될지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장기화돼서 관광객 수요가 떨어질 경우 경기에는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 지침에 따라서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동방항공은 일본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요. 향후 중국 여행사들이 일본행 투어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관광산업계는 이러한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중국인 숙박객 비중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제국 호텔 측은 기업 주최 연회나 숙박에서 연기나 취소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도쿄에 있는 호텔이죠. 제국 호텔. 다카시마 백화점과 다이마루 마츠자카야 백화점 측은 아직 눈에 띄는 영향은 없다고 하면서도 향후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 24년 면세 매출액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약 58%나 된다고요? 그리고 다이마루 마츠자카야 백화점은 6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 백화점은 거의 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한편 방일 관광객 전체 소비를 재무성 무역 통계 기준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수출 품목과 비교하면 완성차 12조 8천억 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는 당해봐서 알죠. 근데 그 중국 정부가 이번에 일본에 대한 제재랑 좀 다른 게 오늘 아침 왕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공식적으로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할 때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거 지시한 적 없는데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시한 적 없다. 한한령 좀 해제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지시한 적 없다. 였는데 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파급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쪽으로 관광객이 좀 많이 넘어올 것 같고요. 일본을 찾은 관광객 소비가 한 20조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 중에 한 5조 한 4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가 반사이 이걸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반영하면서 어제 오늘 뭐 서브 T&D를 비롯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손정희도 피터 틸도 팔았다.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5가지 이유. 5가지 이유나 됩니까? 네, 한번 볼게요. 손정희 회장에 이어 피터 틸이 엔비디아 주식을 전략 매각했고요. AI 버블 논란으로 하락세인 엔비디아 주가에 또 악재가 더해진 건데 과거 AI를 기술 정체, 스태그네이션, 기술 정체를 끝낼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한 틸이 현실성을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틸이 직접 운영하는 헤지펀드 틸 매크로는 지난 9월 말 기준 엔비디아 주식 53만 주를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9월 30일 기준 한 1억 달러, 1,460억 원 규모입니다. 1억 달러. 틸은 틸 매크로와 함께 벤처캐피탈 VC인 파운더스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오픈 AI에 초기 투자한 틸이 엔비디아를 모두 매도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오픈 AI가 엔비디아로부터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상당의 이 벤더 파이낸싱을 받고 있는 만큼 양사의 운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1.88% 하락한 18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틸의 최근 발언에서는 AI에 대한 그의 전망을 엿볼 수가 있는데
지난 7월 한 팟캐스트에서 내가 생각하는 AI 규모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는 크지만 우리 사회의 완전한 변혁을 이끌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AI 시대를 1990년대 후반 닷컴 열풍에 비유했습니다. 문제는 틸이 인터넷 시대가 가져온 기술 변화에 일관되게 비관된 견해를 보여왔다는 점인데, 틸은 1970년대 이후 인류의 과학기술이 정체됐으며 인터넷 등 소프트 기술에 집중한 나머지 의료, 에너지 등 이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I를 통해서 의료,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샘 엘트만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AI 버블론을 포함해 각종 악재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우선 AI 기업들의 수익화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하는 AI 투자 열풍을 꺼뜨릴 도화선으로 꼽히고요. 오픈 AI는 2028년까지 AI 모델 운영과 훈련에 총 2,350억 달러, 약 340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흑자 전환 시점은 2030년 정도이고요. 현재 추진하는 AI 영상 및 이미지 제작, 로보틱스, AI 상거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전제입니다. 미국 대표 VC 앤드레센 호로위츠는 지난 8월 매출은 지루한 클리셰, 보링 클리셰라고 꼬집었지만 결국 오픈 AI 등 AI 기업들의 수익화 여부가 엔비디아의 현실적인 장기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미국 내 전력 부족에 따른 AI 칩 수요 둔화 역시 엔비디아 주가 잠재력을 깎아먹는 요인인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지난 1일 전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AI 칩들이 재고로 쌓여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그 산타클라라에 있는 디지털 리얼리티 트러스트의 SJC37 그리고 스택 인프라스트럭처의 SVY02402A네요. 데이터 센터가 완공된 지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군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전력이 공급되지 못해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네요. 병목이. 실컷 경부고속도로 다 뚫어놨는데 서울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거기가 아직 병목이에요. 거기가 뚫려야 되는데, 자,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도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국가 자금이 투입된 신규 AI 데이터 센터에 자국산 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지금 화웨이, 캠브리콘 등 AI 칩 기업들이 자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0%로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자사 AI 칩을 출시하면서 엔비디아 GPU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은 지난 7일 추론에 집중한 AI 칩인 7세대 10 프로세서 유닛인 TPU 아이언우드를 출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최근 테크 업계에서 엔비디아 칩을 중복 주문한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수요가 급격히 빠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은 최근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낙점한 주식 알파벳이 상승하는 이유와도 직결된다는 분석이 제기됐고요. 버핏은 올해 3분기 알파벳 주식을 43억 3천만 달러, 6조 3천억 원 신규 매입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그간 기술주 투자를 꺼리던 버핏이 은퇴를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고요. 주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17일 어제 알파벳 주가는 3.1% 올랐습니다.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알파벳 투자가 지금의 버핏을 있게 한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 투자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2009년 버핏은 이번 인수는 미국 경제에 올인하는 도박이라면서 미국 2대 철도 회사인 BNSF를 인수했었군요. 당시 440억 달러를 투자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로 편입한 BNSF는 현재 2천억 달러 이상 가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7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구글 역시 근데 70억 달러에 10배면 700억이고 30배를 줘야 2천억 달러인데 30배의 멀티플을 과연 받는 건가? 받는 게 맞나 싶긴 하네요. 자, 구글 역시 검색 엔진 기업을 넘어서 AI 종합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구글은 AI 모델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이에 들어가는 TPU 등을 갖춘 풀스택 AI 회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3분기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한 152억 달러, 약 22조 원이라고 발표했고요.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지난 14일에는 오는 2027년까지 400억 달러, 약 58조 원을 투입해서 텍사스주에 데이터 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하드웨어, 픽셀폰, 구글 글래스 같은 거, 그리고 AI 인프라까지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현금 창출력을 통해서 AI 투자 경쟁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마틴 피어스 디인포메이션 칼럼니스트는 오픈 AI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간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글은 그렇지 않다며 현금 창출력과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몇 년간 필요한 AI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기사네요. 보니까 칼럼을 읽는 동안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제로 투 원의 피터티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면 최고의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투자 구루들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업로드가 늦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웜의 신박 머그컵이 나온 걸 깜빡했네요. 짜잔,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그냥 머그컵이 아니고요. 스탠 머그컵입니다. 이 웜의 신박 머그컵을 애용할 생각입니다. 이 머그컵에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열이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웜의 신박 머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웜의 신박 머그컵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를 이 머그컵으로 차나 커피를 드시면서 애청하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에 좋은 일에 쓸 생각입니다. 판매 수익금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그 판매 수익금에다가 제가 그만큼 제 돈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기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저희 채설리와 함께 웜의 신박 머그컵으로 또 좋은 일 하시면서 신문 보는 재미를 또 한층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